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2 결산 및 세무 조정의 기본 사항에서 우리 75페이지에 전표 입력과 세무사랑 프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리 기본적인 내용하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백두무역상사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내용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트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정과목과 세법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76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 가지급금, 가수금, 상품, 제품, 원재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 이 적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적요 부분들이 뭡니까? 파란색과 연두색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가 이 고정적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회계적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 이 적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조정이나 결산과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상품, 제품,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에 파란색과 연두색 보면 의제 매입, 재활용, 구리, 스크랩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결산분계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접대비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 경조사 관련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적요들이 있습니다. 자, 요 적요는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개정과목과 적요의 관계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산이나 우리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항목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적요를, 고정 적요를 코드 번호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영수증 수치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 교재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 정리했던 내용들은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1년도 귀속 증명서류는 언제냐? 22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신고합니다. 그 날로부터 5년이니까 27년 5월 31일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각종 이제 증명 자료 관련되는 부분들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느냐? 과거 지난 것들 다 폐기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5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각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이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결손금 관련되는 부분은 공제 기간이 지금 현재는 15년으로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죠. 과거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전 거를 공제를 한다라고 하면 공제하는 연도에 1년 플러스 1년까지 더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손금 공제 기간에 플러스 1년을 더 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하고 보관한 것으로 봐서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관련되는 것들은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해서 보관하는 걸로 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미 보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제3자 기간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월별 이용 대금 명세서, 이건 카드사에 이미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일 때는 굳이 보관 따로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을 보관해야 됩니다.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규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했을 때에는 이런 서류들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가산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법문을 분석을 해보면 사업자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반드시 적격증명을 수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누가 사업자냐라는 겁니다. 사업자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업자 등록 유무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등록 유무로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없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자이냐 아니냐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개인이 타고 다니던 중고자동차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어쩌다 한번 타고 다니는 차를 팔기 때문에 그 차를 팔 때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를 사고 팔 때 팝니다.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번 나오는 게 부가세 별도로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별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사고 판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중고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가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이 사업자일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화나 용역에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공급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입니다. 인도나 양도나 사용, 소비. 사용, 소비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라는 거죠. 인도, 양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 소비라고 하는 개념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넘겨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겁니다. 강제로 뺏기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법률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만 됩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합법적으로 이전이 될 때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돈을 줄 예정인 경우 있죠. 줬어도 상관없지만 줄 예정인 경우, 나중에 주는 경우, 이런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명을 받아야 되고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증빙으로 거래를 입증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에 있어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자, 무상지원금 지급액에 적격증명 수취 관련되는 부분, 무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죠. 재화나 용역에 공급도 없을 뿐더러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수취 의무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월 회비 납부 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수취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하는 경력금, 이것도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 다가 이제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경조사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취 의무 없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것들은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법인세 계산 대상에서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나오더라도 고유목적 사업만 하는 비영리 법인은 고유번호증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순간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만 수취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견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송금 인정되느냐라는 건데, 자, 파견 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파견돼서 일하시는 그 분이 우리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지출하고 개인 카드를 쓰고 지출하고 그 비용을 우리 회사에서 정산을 해줬다라고 하면 사업자의 송금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정규 증빙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되느냐. 비과세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비과세로 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에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됩니다. 미수치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 면제 거래 여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급계약 해약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이거는 재화 용역 4가지 조건 중에서 재화나 용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업권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요. 국제전화 선불카드, 선불교통카드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상품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권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상품권 자체는 재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관련해서는 제외됩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안 썼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드로 구매하면 요거는 한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카드 구매가 불가능하죠. 카드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다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지출증명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자, 구입한 상품권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상품권을 결제할 때 바로 상대방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음이 오게 됩니다. 그때 수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출장비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증에 대한 증명서류 수취 여부가 되겠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출장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받아서 출장 직원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이건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은 해당 내국 법인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자, 실비 정산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명 서류 하나하나 다 챙겨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비 정산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안 하는 경우가 어떠냐면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 규정에 의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이렇게 출장을 간다라고 할 때 거리나 또는 직급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당을 계산해서 일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출장 가서 2박 3일씩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난 뒤에 거기에 교통비, 숙박비, 각종 부대 비용들 다 포함해서 줍니다. 주면 그 직원은 가서 출장 경비로 쓰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요. 그대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적격증명은 수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적격증명 수취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하면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비라고 하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여비라고 하는 비과세 항목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급여 속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적격증명 수치가 모든 게 다 완료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가산세 나옵니다. 가산세 2%입니다. 2%고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인 세무조정과 개인 세무조정의 가산세 규정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법인일 때는 증명서류 수취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2%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때 이제 사업자라고 이야기할 때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 금액이 추계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하고 소득 금액이 추계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경비에 대해서 접대비인 경우에는 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경비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고요. 필요경비 불산입되게 되면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든 기타 경비든 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정규 증명서류 수취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 순간 가산세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정규 증명서류, 지출 증명서류 수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 75페이지 우리 세무사랑 활용 레시피 소득세에 관련되는 회계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제가 1100번부터 해서 이제 백두무역 상사라고 해서 한 7, 8가지 정도의 사례별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순서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우리 소득세에 관련되는 교육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해주셔야 세무사랑 프로로 실무 연습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때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 PC에 관련되는 회사 코드, 제가 제공해드렸던 회사 코드와 동일한 회사 코드가 있을 때에는 제가 제공해드린 회계 데이터의 회사 코드를 변경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사용할 수 없는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교재 76페이지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과 관련되는 적요 내용이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 계정을 찾아가게 되면 원재료 파트나 상품 파트가 되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적요에 고정적요라고 해서 파란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513번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요와 관련되는 부분이 연두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연두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교재 7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접대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표를 입력할 때 반드시 고정적요 관련되는 부분들은 적요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라고 할 때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적요 번호를 1번이라는 적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수치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는 82페이지입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적격증빙서류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매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적격증빙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증빙과 관련되는 경비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적격증빙 수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사무용품비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하죠. 10만 원 구입을 했다라고 하고 전표를 입력하면 엔터를 치게 되면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하는 중간에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팁에 보시면 1번 신용카드 등 2번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적격증빙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매입매출 전표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지출됐다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로 썼는지 현금 영수증으로 썼는지를 구분해 달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로 표시를 한 다음에 8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정빙불비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5월 31일자에 입력되어 있는 전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자에 소모품비로 처리가 된 부분이네요. 자, 5월 31일자에 소모품비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로부터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개인한테서 취득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부로 들어갑니다. 부로 들어가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옆에 커서가 이동이 될 거고,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정빙불비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표로 우리 8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있는 참고사항의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건 앞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홍길동이 개인한테서 노트북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북 구입한 것은 명세서에 해당이 없는 부분이죠. 개인한테,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85페이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직원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월 31일 날 지출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일자 순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5월 31일 날 복리후생비로 김밥상이라고 하는 데서 회식비로 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카드 쓰지 않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지 않았고요. 음식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자로부터 제공을 받았죠. 자, 요 경우에는 우리 화살표 눌러 보시면 2번에 나오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팝업창에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래 일자 공급자 코드 관련되는 부분 상호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김밥천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김밥상이라고 하는 상호하고 상호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김밥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밥상으로 해서 상호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김똘똘로 해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코드나 계좌번호가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등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법에서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차입금 이자 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카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될 거고요.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라고 하는 팝업창이 뜨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법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예외사항이긴 한데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만 원 지출하고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해서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3번을 선택하게 되면 15번부터 35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중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라고 있습니다. 33번을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게 되면 팝업창이 또 나옵니다.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록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거래처 정보와 은행 코드 번호, 계좌 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 번호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재 8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정빙불비라고 하는 원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이나 비적격 증빙 자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원인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빙불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가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셔 갖고 자, 요 부분 작성을 합니다. F4번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탭으로 미사용 내역 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변경된 내용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 그러니까 350만 원 중에 명세서 제출 제외 내역이 250, 명세서 제출 대상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요약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약표 확인하시고 저장합니다. 데이터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전표 입력할 때 반영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송금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자,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91페이지에 또 앞에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가산세, 정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조정에 가셔갖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두 번째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클릭하셔갖고 보시면 위에 1번부터 탭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번에 가산세 명세서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동그라미 5 증빙불비 미수치 금액 전표에서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자, 예라고 누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증빙불비에서 미수치 100만원 반영되면서 2% 가산세 2만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 영수증 수치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미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제출할지 안 할지는 내용을 신고를 접수할 때 제출하시기만 하면 가산세 없는 거니까요. 신고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출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하고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